첫 번째는 6월 30일 이후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었는데 그 배경과 네. 향후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증시가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안정적인 종목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반기 중국 친환경차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한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럼 먼저 중국 증시 급등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6월 30일부터 중국 이제 증시가 급등했었는데요.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중국 상해 종합가 심천 성분 지수는 약 2주 동안 각각 한 16%, 20%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가 급등했었던 요인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 기대감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네. 196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의 이제 발원지였으면서도요. 그만큼 또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되었고 또 중국 정부가 다양한 소비 정책 아니면 이제 투자 확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부양 정책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IMF가 4월 14일 발표한 올해 수정 세계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정도 이제 예상했는데 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연간 GDP 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점차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의 3월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 이어지면서 뭐 코로나19 책임론으로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이 점점점 확산되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이제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5월과 6월로 가면서 중국과의 대외 문제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확산 아니면 미국 내 이제 인종 갈등 문제로 인해서 내부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중 갈등은 잠시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16일 있었던 중국의 2분기 GDP 성장 발표를 앞두고 6월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6월 제조업 PMI 지표를 발표했는데 50정도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또한 7월 1일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도 51.2 그리고 이제 7월 3일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도 58.4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2분기 GDP 성장률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PMI 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점차 2분기부터 중국이 GDP 성장률 플러스 전환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 이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좀 강세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이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후선 강통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대거 유입하면서 중국 지수 상승의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표되었던 지표들 보니까요. 소매 판매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 2분기 GDP 성장률이 3.2% 정도 나오면서 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하반기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니까요. 뭐 3분기는 5.5% 그리고 4분기는 6.0% 그래서 1분기 저점으로 2, 3, 4 더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상승 요인은요. 풍부한 네. 유동성이었습니다. 중국 5월에 이제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M2 증가율과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확실하게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집계된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42.5%나 급증했고요. M2 증가율도 4개월 연속 10%를 상회하는 등 중국 인민은행이 비록 기준금리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다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같은 경우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지준율 인하 비슷한 효과가 있는 재할인율의 인하를 단행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도 또한 증시 급등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이제 금융시장 개혁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3월부터 신규 계좌 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한 유동성과 더불어서 신천에 선천증권거래소에 있는 창업한이 7월 1일부터 IPO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국 증시에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최근 한국도 보시게 되면 가장 핫했던 공모주가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전후로 증시에 많은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주가 SKF 바이오팜 못지않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정말 뭐 창업판 같은 경우도 뭐 공모가 대비 500% 넘는 그런 종목도 있었고요. 또 커창판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커창판은 참고로 상장하고 나서 1일부터 오후 거래일 동안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900% 오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공모주를 겨냥한 신규 자금들이 유입되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 보통 공모주를 청약할 때 현금 기준으로 하는데 중국은 좀 다릅니다. 주식 평가 금액 기준으로 공모주를 청약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증시에 들어오고 결국은 많은 종목들을 매수해야지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변동성이 낮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 시장 대비 초과 하락하였으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좀 제한적인 업종들, 예를 들면 에너지,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소재 이런 대표주를 이제 매수했고요. 이에 따라서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당 업종이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급등의 배경에 대해서 또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표,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에 따른 자본이 유입된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배경이 또 있긴 했지만 사실 또 변동성이 워낙 또 컸던 만큼 중국 증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중국 증시 같은 건 이제 변동성이 크고요. 또 네.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네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크게 급락했었던 경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5월 30일이었고요. 중국 재정부가 주식 거래세율을 기존 0.1%에서 0.3%로 인상한다고 하면서 하락 전환되었고요. 네. 2007년 10월 25일 날 중국의 초대형 석유 개발 기업인 페트로차이나가 상장하면서 시장 수급에 부담을 주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2015년 6월에 중국 당국이 장외 레버리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마진 거래를 위한 최소 증거금을 인상하면서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2018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심천 성분 지수 위주로 좀 이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급락했었던 경우를 보니까요, 결국은 중국의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던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보통 공통적으로 하락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최근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2007년 아니면 2015년 같이 증시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급등하고 나서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 입김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회보장기금,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국민연금과 네.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산하의 반도체 펀드가 이제 일부 주식을 뭐 1에서 2% 정도 매도했었고요. 네네. 또 소비 대출 한도도 20만 위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외 레버리지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해서 증시 급등을 조금 이제 쿨링다운, 좀 네.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보였었고요. 결국은 중국 정부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조금 부양하려고자 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을 원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했던 부분들이 아니라요. 결국은 하이테크 기업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들이 결국은 증시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확대해서 중국 정부의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원한다는 그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산업들을 주도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7월 1일 날 나왔던 창업한의 IPO 등록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첨단 산업에 네네. 국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분쟁을 대비해서 좀 준비하는 태세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ADR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미국에 상장된 ADR, 어제도 이제 뭐 텐센트가 소고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고 했었는데요. 네네. 이런 기업들 ADR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미국의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되는데, 향후에 미중 분쟁이 조금 악화되었을 경우, 금융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런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O 등록제, 창업판, 커창판의 IPO 등록제라 하고요. 또한 홍콩 거래소도 좀 더 2차 상장을 원활하게 해서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자금적인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서 중국 내에서도 원활하게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변동성은 좀 커질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증시가 급등할 때 따라가기보다는요,
급락할 때 정말 좋은 종목들 조금씩 매수하게 되신다면 결국은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네. 결국은 상승하면서 주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중 갈등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7월 말부터 중국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나 아니면 6월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 대부분 실적 지표에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에 속한 산업들 그리고 속하고 있는 산업 내 기업들 대표 기업들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고 저희가 상상할 수 그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또 실적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7월 말에 있는 좀 유동 비유통제 해제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네. 당연히 7월 말부터 그리고 8월 초 중순 그리고 8월 말까지 이어지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네. 어느 정도 증시의 바텀을 좀 잡아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경우는 계속 대선 전까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2018년 4월 달 특히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던 미중 분쟁 같은 경우는 해당 시기에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도 많이 남아 있죠. 네, 네. 근데 올해는 대선이 11월입니다. 그리고 음. 임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시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강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만약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아진다 네. 생각한다면 트럼프의 입김조차도 그 영향조차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나오지만 오히려 조금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영향은 좀 제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연말에 14차 5개년 기획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5개년 중기 계획이 있다 보니까 4분기 가면 갈수록 시장은 조금씩 이런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이 사실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또 앞서의 또 상황과는 또 스탠스가 다르다는 점 챙겨 보셔야겠고요. 또 중국 정부의 또 방향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실 현 시점이 사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중국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이제 잘 봐야 되는 종목들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인데요. AT라고 하는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입니다. 아, 네,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가 있고요. 중국 1위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텐센트가 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필수 소비재 비중이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마진이 하락되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요. 2분기 최근에 보게 되면 자유 소비재 뭐 가전제품이나 네. 의류나 화장품이나 이런 판매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먼저 받쳐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반기,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5G 기지국 그리고 산업 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거거든요. 네. 거기에 수혜가 있고요. 또한 알리바바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항생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2차 상장하고요. 거기에다 차등일 결권 가진 종목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은 되진 않았는데요. 8월 달에 항생지수 편입 결정이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9월 7일 날 항생지수 편입하게 되고요. 그럼 항생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에 핫했던 뉴스가 뭐 엔트파이낸셜, 과거 이름이 안트파이낸셜이고요. 최근에 엔트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중국의 최대 핀테크 기업이 바로 알리바바 자회사입니다. 아. 알리바바가 지분을 33%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연내 홍콩과 상해 증권거래소 커창판에 동시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리바바도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로컬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2위 하는 벤처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많이 원하다 보니까 창업판이나 커창판 그리고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그러면 가진 지분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실적뿐만이 아니라 좀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제 항생테크 지수가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게 되게 괜찮은 지수입니다. 항생지수 같은 경우 금융 비중이 30-4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네.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홍콩에 상장된 30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30위 이내에 있는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이거를 추종하는 ETF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또 패시브 자금 유입도 네네. 줄 수 있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저희 관심 있으신 뭐 시청자분들은 직접 항생테크 지수에 이제 뭐 하는 ETF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관련된 기업에 매수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텐센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 1위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고요. 게임 부분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1분기에 이어서도 2분기가 모바일 게임, SNS, 클라우드 부분 실적 성장세 때문에 좋아 보일 거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나오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머지 부분 2위가 앞서서 벤처 투자사 중국 로컬 2위 벤처 투자사가 알리바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위가 텐센트입니다. 아, 800여 그렇군요. 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와 텐센트 실적에 더해서 성장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기업인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앞서서도 잠시 이제 예고처럼 말씀을 해드렸는데 중국 정부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섹터가 바로 친환경 섹터예요. 네. 이 친환경차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친환경차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19년 대규모 보조금 삭감의 영향으로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좀 부진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간을 기존 2020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도 추가로 보조금을 준다고 했고, 네.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NEV 크레딧 정책도 발표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차 하향 정책, 농촌 지역에 이제 구매할 경우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이런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차례차례 하면서 결국은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3월부터 전월 대비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월 대비 증가세인데요. 저는 하반기는 MOM 그리고 YOY로 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책 같은 경우 하반기 갈수록 좀 더 뚜렷한 효과들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 전년도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율이 7월부터 12월까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숫자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시장이 중국의 하반기 같은 경우는 YOY로 전년 대비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측면.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고요. 거기에 친환경차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나면 2차 전지 출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친환경차 시장을 보게 되면 상위 업체 위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업체에 주로 납품하는 CATL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크고 또 네. 주요 시장이 중국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3가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4월 보조금이 이제 일시적으로 제외됐었던 4월만 제외하면 대부분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상하이 기가 팩토리 연간 생산 능력은 20만 대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50만 대입니다. 거기에다 내년 1분기부터는 모델 Y가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3나 모델 Y까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테슬라 좋고요. 또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 2차 전지를 납품하는 LG화학 남경 공장 아니면 CATL의 2차 전지를 소재를 납품하는 글로벌 1위 습식 분리막 기업인 창신신소재나요. 네. 아니면 이제 중국의 3위 음극재 생산 기업인 박테레 그리고 네. 중국 1위 전해액 생산업체인 천사소재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근데 또 사실 이제 중국에도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만큼 사실 미중 갈등이 이렇게까지 격화되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괜찮은가 하는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게 조금만 중국 정책과 중국 과거의 흐름만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규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해 기가 팩토리가 1월에 착공을 2019년 1월부터 착공해서 거의 한 9월, 10월 완공이 돼서 그 큰 공장이 10개월 이내 그리고 상해 기가 팩토리는 테슬라의 손자 회사입니다. 이쪽에서 100% 지분을 가진 외국계 자본이 그 큰 공장을 만들면서 1년도 안 걸렸다는 거. 네. 거기에 양산까지는 1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런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장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가 협조했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작년까지만 해도 7월 달에 파산설 많이 나왔잖아요. 이 상해 기가 팩토리를 만들었었던 그 자금이
중국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 미국 내에서도 재무적인 부분 때문에 우려가 있는데 상업은행이 3월 달에 대출해 줬고요. 12월 달에 또 추가로 대출해 줬고요. 올해 5월에 또 대출해 줬습니다. 그 규모는 당연히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도 참 드문 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 모델 3가 판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 리스트에 편입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 테슬라를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딱 과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되게 핫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과거부터 되게 키우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중국 정부가 결국은 뛰어난 기업을 중국 내에 성장시켜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중국 내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로컬 기업들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3는 중국 내 판매 비중이 그 부품 비중이 25에서 30%까지 안 되는데 최근에 2분기 테슬라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얘기했던 게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모델 3는 중국산 부품 비중 80%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네네. 중국 정부가 이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을 키우길 원하고요. 거기에서 테슬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좀 미중 분쟁에 따른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